이렇게. 토론에 앞서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문제에 비유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사활 시즌 1로 초고령 사회 우린 준비하고 있나 주제로 토론한 바 있었습니다. 시즌 2로 오늘 주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국제적 역할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커졌기에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한일 협력 관계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 회복이 머지않은 듯 느껴집니다만 교수님 어떠세요? 예, 그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좀 기나긴 암묵의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강제동원 해법안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흘 뒤인 3월 16일에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리고 5월 7일에 다시 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정상적으로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속단해서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놨던 그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외교 관계다라는 이제 그런 굴종 외교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외교론을 주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부정론, 긍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방안은 없는지, 해소는 힘들더라도 갈등을 줄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뭐 국내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시각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일 관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또 뭐 미중 관계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등에서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에 어떤 관계를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편익이 있을지, 또 일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짚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이 가져다주는 편익,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협력 중요성, 가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부정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토론을 열어보겠습니다. 집중진단 4활, 한일 협력의 중요성.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본은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인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양국이 한일전에 유난히 열을 내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일 텐데요. 근래 10년 동안 냉랭했던 한일 양국의 관계에 조금씩 훈풍이 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흐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한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제와 정치 또 안보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식민지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 또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관계라는 그런 특수주의적인 그런 양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이 되고 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 간의
상당히 이제 가까웠던 그런 무역 파트너이고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관계라든가 이런 핵심 국가로서의 상호 이득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FTA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다자주의가 펼쳐지다 보니 굳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필수 사항이 아니게 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약간 이제 소원해지는 관계 속에서 한일 양국을 대표로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21세기 한일 신시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를 좀 조정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1세기 한일 신시대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현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공동 설계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이해를 해서 공생의 그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자 이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그러니까 그 퍼스트 월드라고 해서 제1세계와 또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했던 세컨 월드 제2의 세계에 한국과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좋은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통해서 좋은 기회는 됐지만 불행하게도 2011년도에 동북 대지진 발생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 해에 한국의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호 좀 불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좀 냉랭한 관계, 좀 고착화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좀 섞여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일 상호 감정과 인식을 악화시킨 특별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방금 제가 이제 2011년, 12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악화된 계기는 두 개 다 우리 이명박 정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8월 달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이제 우현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일본과의 외교 현안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요. 그것이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에 위안부 문제가 또 외교 관계로 번지면서 통화 수화부까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5일 뒤인 8.15 광복절 행사에서 일본의 천황이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일본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양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 문제가 결국은 정치와 경제 문제까지 악화되면서 양국 국가의 그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고 그것이 소위 이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이 용어에 대한 조금 보강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예,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약 10년간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잃어버린 10년, 뭐 일본어로는 우시나와레타 주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19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이 용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일 간의 냉랭한 관계가 2020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 10년간을 정치적 또 외교적 관계에서 볼 때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일본 내각부가 해마다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2012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친하다 이렇게 느낀 것이 39.2%입니다. 이 수치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2011년도에 62.2%에 비해서 무려 23%나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1999년부터 약 10년 이상 한국에 대해서 친하다라고 이렇게 느낀 비율이
대체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39.2%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급전직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후부터 약 10여 년간 20% 전후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뭐 튜닝이 안 되는 부서진 악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중 복합 골절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10여 년의 관계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10년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1년 제시된 한일 신시대 구축 방안 모델, 이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뭐 자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시에 이 보고서가 쓰였을 때의 내용하고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대를 잘못 읽었거나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일 신시대 구축 방안 모델이 정치권 중심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랄지 상호인식 악화로 자초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10년도에 들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WTO 체제하의 그 세계화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변했다라는 거죠. 2011년도에 이 보고서가 쓰였을 때 당시에는 이 세계화의 진전을 전제로 해서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2010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또 FTA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다자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도 제한이 되고 또 자국 중심주의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 세계화의 진전이 탈세계화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냉전이 종식이 된 지 한 20여 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그 이전에 우리 글로벌 세계 전체적으로는 부의 증진은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되고 사회에는 이제 양극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소위 이제 포퓰리즘과 경제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나 일본은 둘 다 통상국가로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구상을 내야 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힘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지정학적인 도전이, 그러니까는 지역 질서와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작성될 쯤에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다소 건설적이고 시장 경제에 많이 편입될 거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 경제에서 한중일 간의 이제 관계도 이제 고려를 해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뭐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보니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가운데 이때 당시 2011년도에 그런 한일 신세대라는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뭐 하신 말씀 요약하자면 미국, 중국 두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좀 한일 신세대 2.0 이런 방안을 좀 새롭게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2023년 들어와서 상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 있고 또 미중 그런 전략 경쟁 또 뭐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분명히 이 세계 글로벌 질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화는 계속해서 퇴보되고 있고 또 각 국가들이 이념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더 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적도 없죠. 미국의 경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또 일본은 저팬 퍼스트를 외치다 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도 뭐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뭐 새로운 비전 또 공동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간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새로운 전략 대응 방안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국 이기주의 강세로 흐르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갈등, 경쟁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일본은 새로운 전략,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을 보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이 이제 가장 핵심 국가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 축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활을 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기본적으로는 뭐 그 민주주의 가치 또 평화 또 이런 이제 규범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1965년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당시에 경제나 정치, 외교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기술 안보라든가 경제 안보, 또 환경과 에너지 분야까지 총체적으로 두 나라가 협력해서 이뤄나갈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새로운 신시대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마스터하기 위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저를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해 주실 협력 분야는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오늘 이제 지식과 문화,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일 관계 속에서 좀 자유로운 교류가 확대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한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계가 같은 아시아 문화권, 또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인 동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 지식과 문화, 미디어 분야가 상당히 좋은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생각, 문화 교류를 통해서 얼어붙은 감정, 인식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학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식뱅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양국의 역사나 사상, 또 문화 관련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축적을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정부와 또 민간 레벨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해 나간다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에서 공통된 그런 과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아시아 문화 정착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문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과 창작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제3국가의 한국 문화원이나 또 일본 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문화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매개로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일 양국의 문화를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 문화 중에서 예술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급 문화를 상호 간에 이렇게 좀 소개하고 또 공유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죠. 어떤 전문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공동의 역사 박물관이나 또 국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에서 양국의 학술 조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동 전시회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 우리가 놀러 가면 유레일 패스를 통해서 상대 국가를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이런 문화지를 방문할 때에 특별 우대 제도라든가 또 공동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미디어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 속에서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많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자극적인 뉴스가 상대방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중 속에서 퍼지게 되면 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파워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좀 만든다라고 한다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또는 배타적인 내셔널리즘 그런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문화나 예술 이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할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메이드 인 USA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트레이드 팔로우스 더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국의 문화와 예술이 교류가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또 메이드 인 저펜이 양국의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어서 양국의 관계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교류를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관 설치랄지 행사, 미디어 개최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